주식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익절에 망하는 사람 없다. 오르면 팔아라. 수익은 확정해야 내 돈이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한 투자자는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절에 망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건 모든 투자에서 수익을 낸다는 전제가 있어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실수를 메우려면 수익이 난 종목에서 충분히 벌어야 합니다. 조금 오를 때마다 팔아버리면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50년 가까이 같은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 하나로 수천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립 피셔 이야기입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투자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단기 수익이나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7년 10월 19일. 이날은 주식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하루로 기록됩니다.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22% 넘게 폭락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보다 더 심한 하락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하루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한 투자자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필립 피셔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인터뷰는 며칠 전에 진행됐지만 발행일이 하필 10월 19일이었던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어떤 신호를 감지하고 계십니까? 피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회사들의 신규 상장 주식이 매출의 5배, 6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회사들이 매출의 서너 배 가격을 받고 있어요. 이건 항상 위험의 신호입니다. 다음 달에 폭락이 온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시점은 모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인터뷰가 발행된 바로 그날 시장은 역사상 최악의 폭락을 겪었습니다. 피셔가 시장 타이밍을 맞춘 걸까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점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험의 신호를 읽을 줄 알았고 그 신호가 보이면 조심하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피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장 사고 싶지는 않은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서둘러서 결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잘 모르는 종목에 급하게 투자하는 건 위험하니까요. 80세의 노인이 역사적인 폭락 앞에서 보인 태도입니다.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오던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피셔의 이런 태도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그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피셔는 190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학문적이었지만 아버지는 주식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회사 이야기와 숫자가 오갔습니다. 어린 피셔는 그 대화를 듣고 자랐습니다. 피셔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15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20살에 졸업했습니다. 곧바로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했지만 1년 만에 중퇴하고 취직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1928년 피셔는 샌프란시스코의 앵글로 런던은행에서 증권 분석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929년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시장이 90% 가까이 폭락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직접 손실도 봤습니다. 22살의 젊은이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셔는 그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왜 폭락이 왔는지, 어떤 회사들이 살아남았고 어떤 회사들이 사라졌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보는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경영진이 엉망이면 회사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숫자가 좀 나빠 보여도 경영진이 훌륭하면 회사는 살아남습니다. 1931년 피셔는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대공황 한복판에서 투자자문회사를 시작한 겁니다. 무모해 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첫 해 수입은 처참했습니다. 5월 평균 2달러 99센트. 신문 파는 소년보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10배로 늘었지만 그래도 월 30달러였습니다. 굶주림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셔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암울한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에 돈이 없으니 거래도 없었습니다. 대신 피셔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피셔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FMC라는 회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과일과 채소 통조림 회사에 기계를 납품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분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조림 산업 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피셔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 패킹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델몬트 브랜드로 유명한 통조림 회사였죠. 통조림 업황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피셔는 생각했습니다. 업황이 나쁠 때 싸게 사서 좋아질 때 비싸게 팔면 되겠구나. 피셔는 1930년대에 3번이나 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3번 다 성공했습니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았습니다. 수익을 냈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940년이 됐을 때 피셔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패킹을 사고 팔면서 들인 시간과 에너지가 FMC를 연구하는 데 들인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매번 업황을 체크하고 매수 타이밍을 재고 매도 시점을 정하느라 엄청난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비교해 보니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FMC에서 그냥 들고 있으면서 번 돈이 캘리포니아 패킹을 사고 팔며 번 돈을 압도적으로 넘어섰습니다. 비교가 안 됐습니다. 피셔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수익을 챙기는 게 정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회사를 찾아서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평생 지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피셔가 가장 오래 들고 간 주식 중 하나가 모토로라입니다. 1955년에 샀습니다. 당시 모토로라는 라디오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후발주자였습니다. 피셔는 왜 이 회사를 샀을까요? 그는 기술 자체보다 기술이 만들어낼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봤습니다. 양방향 무선 통신 기술이 앞으로 어디까지 쓰일 수 있을까? 피셔는 이 기술이 택시, 경찰, 배달 서비스 등 수많은 분야로 퍼져나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모토로라 주가는 중간에 여러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도체 불황이 왔을 때 다른 대형 반도체 회사들은 적자를 봤습니다. 하나는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췄고 세 곳은 심각한 적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모토로라는 평소보다 낮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수준의 이익을 냈습니다. 피셔는 이게 경영진의 실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포브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제야 모토로라 경영진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죠. 피셔는 모토로라를 1955년에 사서 200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49년 동안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모토로라는 라디오 회사에서 휴대폰의 선구자가 됐습니다. 피셔가 1987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또 다른 핵심 종목이 있었습니다. 레이켐이라는 회사였습니다. 1957년에 창업한 이 회사는 방사선 화학을 이용한 고성능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연 매출이 9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이켐은 월스트리트에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로 수익을 내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성장하던 실적이 몇 년간 정체됐습니다. 단기 수익을 보는 월스트리트는 발을 뺐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성장주인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장에 관심은 있지만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연구개발비 지출로 성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제품을 출시할 때는 연구개발비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새 제품을 막 생산하기 시작할 때는 학습 곡선을 아직 타지 못해서 생산 원가도 높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새 제품들이 함께 출시되면서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정체된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레이켐은 성장주의 전형입니다. 지금은 그저 주가 수익 비율이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피셔는 숫자 이면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단기 실적에 실망해서 떠날 때 그는 회사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1987년 인터뷰에서 피셔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구조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4개의 핵심 종목을 갖고 있었고 그것들이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소규모 종목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핵심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었습니다. 그중 2개는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나머지 3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피셔는 덧붙였습니다.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매 10년마다 저는 아주 적은 수의 주식을 찾았습니다. 총 14개였습니다. 이 주식들은 수년에 걸쳐 제가 투자한 금액 대비 최소 7배에서 최대 수천 배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서너 배 정도 더 많은 종목에 투자했고 그 중에서는 손실을 본 것도 있습니다. 2 종목에서는 50%까지 이른 적도 있습니다. 10% 정도 오르거나 내린 종목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건 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50년 넘게 투자하면서 진짜 큰 돈을 벌어준 종목은 14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4개가 다른 모든 실수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게 피셔가 말하는 장기 투자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피셔가 가장 싫어하는 투자자 심리가 있었습니다. 본전 심리입니다. 그는 한 가지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예전에 한 대형 원자재 거래업체의 이익 분배 신탁을 자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주식을 14달러에 사줬습니다. 그 후 주식은 15번이나 분할됐습니다. 주가가 28달러가 되자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절반만 팔아서 본전을 찾읍시다. 저는 겨우 35달러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필 일부만 팔자 떨어지면 다시 살 수 있잖아. 피셔는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어떤 투자가 다른 것보다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본전을 찾는다는 건 그저 심리적 위안일 뿐입니다. 그게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 후 주가는 2~3년 안에 2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큰 조정이 와서 50달러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35달러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피셔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본전을 찾고 싶어 하는 건 투자 논리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큰 수익을 놓치게 됩니다. 피셔는 커리어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하면서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작은 승리를 위한 전략입니다. 진짜 장기 투자자가 되면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거의 멸종 위기종이지만 수익은 엄청나게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말을 반박했습니다. 제 초기 고객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익절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 사실이긴 합니다. 수익을 실현하면 파산하지 않죠. 하지만 이 말은 모든 투자에서 수익을 낸다는 전제가 있어야 맞습니다. 투자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은 말이에요. 실수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면 수익이 난 종목에서 충분히 벌어야 합니다. 피셔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투자에서 실수는 필연입니다. 그 실수를 감당하려면 성공한 투자에서 크게 벌어야 합니다. 조금 오를 때마다 팔아버리면 실수를 메울 여력이 없어집니다. 결국 작은 승리들을 모아봤자 한두 번의 큰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피셔에게 팔지 않는다는 원칙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1958년 피셔는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뜻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은 투자서로는 최초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출간된 지 6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젊은 워런 버핏이 이 책을 읽고 피셔를 찾아갔습니다. 버핏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고 직접 만났을 때 저는 그의 아이디어만큼이나 그 사람 자체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처럼 피셔도 겸손하고 관대했으며 탁월한 스승이었습니다. 버핏은 자신의 투자 철학이 85% 그레이엄이고 15% 피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버핏이 오히려 피셔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싸게 사서 적당할 때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들고 가는 것. 그게 지금 버핏의 스타일이니까요. 피셔는 그레이엄과 자신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투자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벤 그레이엄이 개척한 방법입니다. 본질적으로 아주 싸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을 찾는 거죠. 재무적 안전장치가 있어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 조만간 가치가 반영됩니다. 다른 하나는 제 방법입니다. 너무 비싸게 사지 않는다면 아주 큰 성장을 할 만큼 좋은 것을 찾는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제 주식 중 더 많은 비율이 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몇 년이 지나야 시작하는 종목도 있고 실수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주식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부분의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레이엄의 방법은 크게 잃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셔의 방법은 크게 버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둘 다 옳은 방법이었지만 피셔는 자신의 방법이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피셔가 강조한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관심은 본질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자연과학의 발견을 활용해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제조업체에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유행어는 싫어하지만요. 소매업이나 금융 같은 다른 분야에도 훌륭한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더 잘 아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투자 방식에서 약점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분야의 아마추어가 되죠. 피셔는 평생 기술 기반 제조업에 집중했습니다. 모토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레이캠 모두 이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생존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피셔가 좋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은 까다로웠습니다. 그는 숫자보다 사람을 봤습니다. 경영진을 알아가는 건 결혼과 같다고 했습니다. 함께 살아보기 전에는 상대방을 진짜로 알 수 없다고요. 경영진과 오래 지켜봐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셔는 회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계속했습니다. 1987년 인터뷰 직전에도 뉴잉글랜드 지역 회사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만 읽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물어봤습니다. 피셔는 회사 관계자뿐 아니라 경쟁사, 고객사, 납품업체, 전직 직원들까지 만났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런 방식을 그는 소문조사라고 불렀습니다. 길거리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모으듯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이렇게 모은 정보로 피셔는 회사의 진짜 모습을 파악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경영진의 성품은 어떤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객이 다시 찾아오는가? 어려울 때 솔직하게 소통하는가? 이런 것들이 피셔에게는 숫자보다 중요했습니다.
1987년 인터뷰 당시 피셔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기자가 은퇴에 대해 물었습니다. 피셔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65세에 강제로 은퇴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30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그 어느 5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곱씹고 스스로를 개선하는 정제 과정은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신이 흐려지는 사람들을 충분히 봐왔습니다. 제 책임을 생각하면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다면 제가 즐기는 일을 그만두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피셔는 1999년까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91세에 은퇴한 겁니다. 68년 동안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1955년에 산 모토로라 주식은 죽을 때까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피셔의 아들 케네스 피셔도 투자자가 됐습니다. 1979년에 자신의 투자회사를 차렸습니다. $250로 시작한 회사가 2024년 기준 운용자산 2,750억 달러가 넘는 거대 자산운용사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철학을 물려받아 발전시킨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스타일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필립 피셔는 핵심 종목 4-5개에 집중했습니다. 케네스 피셔는 900개가 넘는 종목에 분산합니다. 아버지는 집중 투자, 아들은 분산 투자. 방법은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좋은 회사를 찾고 오래 들고 가고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 피셔의 투자 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매도를 극도로 싫어했지만 팔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3가지 경우였습니다. 첫째, 처음 살 때 실수를 했을 경우입니다. 회사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는 게 드러나면 빨리 인정하고 나와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버티면 손실만 커집니다. 둘째, 회사가 변했을 경우입니다. 처음 샀을 때는 좋은 회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영진이 바뀌거나 사업 환경이 변해서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어졌다면 팔아야 합니다. 셋째, 확실히 더 좋은 투자처가 있을 경우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회사도 괜찮지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다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피셔는 이 경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확실히 더 좋다는 건 조금 더 좋다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더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거래 비용과 세금만 내게 됩니다. 이 3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피셔는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팔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무섭다고 팔지 않았습니다. 경제 전망이 나빠 보인다고 팔지 않았습니다. 피셔는 말했습니다. 경제나 시장 전망에 따라 파는 건 거의 항상 실수입니다. 그 전망이 맞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설령 맞더라도 타이밍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언제 팔고 언제 다시 살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피셔는 육군 항공대 대위로 복무했습니다. 전쟁 기간은 많은 사람에게 공백기였습니다. 하지만 피셔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 복무 기간을 투자 철학을 정리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거래할 수는 없었지만 생각할 수는 있었습니다. 피셔는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의 투자 철학은 훨씬 명확해져 있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그 철학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셔가 전후에 주목한 것 중 하나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 추세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피셔는 이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낼 거라고 봤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회사들 중에서 그 투자를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회사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토로라가 그런 회사였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도 그랬습니다. 레이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셔는 단순히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는 회사가 아니라 그 투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연구에서 생산으로, 생산에서 판매로, 판매에서 다시 연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회사를 원했습니다. 피셔가 남긴 유산은 단순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살아남아야 복리가 작동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실수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를 감당하려면 성공한 투자에서 충분히 벌어야 합니다. 충분히 벌려면 팔지 않고 들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올랐다고 팔면 작은 승리를 여러 번 거둡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승리들로는 한두 번의 큰 실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크게 오를 때까지 들고 있어야 실패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피셔의 68년 투자 인생에서 진짜 큰 돈을 벌어준 종목은 14개 뿐이었습니다. 매 10년에 한두 개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4개가 다른 모든 실수를 상쇄하고도 엄청난 부를 안겨줬습니다.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데 조금 올랐습니다. 팔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회사가 변했습니까? 처음 샀을 때의 이유가 사라졌습니까? 확실히 더 좋은 투자처가 있습니까? 세 질문에 모두 아니라고 답할 수 있다면 피셔는 말합니다. 팔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르면 팔고 싶고 떨어지면 더 팔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피셔가 보여준 건 그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만이 진짜 큰 수익을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1년, 5년, 10년. 피셔는 68년을 버텼습니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매일매일 수익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회사를 찾고 그 회사가 변하지 않는 한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익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투자자의 생존입니다. 살아남아야 기회가 옵니다. 살아남아야 복리가 작동합니다. 필립 피셔가 평생 지켜온 투자 습관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필립 피셔. 80세의 역사적 폭락을 겪으면서도 서두르지 않았고 91세까지 현역이었으며 96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49년 전에 산 주식을 들고 있었던 사람.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말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제대로 산 주식이라면 팔 때는 거의 없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